지금 나는 요양병원 병실에 누워 있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벌써 3년 전인데 이 악몽 같은 이야기는 그때부터 내 비극이 시작된 거야. 치매 중증 판정을 받은 지 5개월째 되는 날이지. 오늘은 내가 평생 숨겨왔던, 아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너에게 털어놓으려고 해.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 대부분의 시간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보내지만 가끔 이렇게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야. 창밖으로 낙엽이 지네. 이렇게 계절이 또 바뀌는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느껴져. 손이 떨리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 할 것 같아. 내 아들 준호 때문에 말이야. 2022년 봄이었어.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지. 남편 태식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 52의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말이야.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 나는 슬픔에 잠겨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지. 그런데 그때였어. 입구에서 한 젊은 여자가 조용히 들어오는 게 보였던 거야.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 검은 옷을 입은 그녀는 멀리서 관을 한참 바라보더니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돌아서서 나갔던 거지.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저렇게 급하게 나가는 걸까? 하지만 장례 절차에 정신이 없어서 그 여자는 곧 잊혀졌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2주쯤 지났을 때였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나를 불러 앉히더라고.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거야. 55밖에 안 됐는데 치매라니.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어. 남편 돌아가신 충격이 크셨나 보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혼자 아들 준호를 키워야 하는데 치매라니.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지.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어. 그날이었어.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액자를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던 거야. 깨지면서 액자 뒤에서 뭔가가 떨어졌어. 2장의 사진이었지.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2012년경에 찍힌 것 같은 사진이었거든. 태식이와 10대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어. 소녀의 옷을 자세히 보니 사랑의 집 보육원이라는 마크가 보였던 거야. 이 아이는 누구지? 2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 1996년 3월에 찍힌 사진이었는데 태식이와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던 거지. 태식이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 미정 수진 1996.03 14 미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던 거야. 미정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태식이랑 결혼하기 직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지. 수도 없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고. 그렇게 30년이 지났는데 이 사진 속에 미정이 있었던 거야. 더 충격적인 건 태식이랑 미정이가 아기를 안고 있다는 거였지. 수진이라는 이름까지.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진 속 사랑의 집 보육원을 찾아갔던 거야. 다음 오래된 건물이었지.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 원장에게 정수진이라는 아이의 기록을 볼 수 있냐고 물었어. 내 남편이 후원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지. 원장은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열어 낡은 파일을 꺼냈어. 먼지가 풀썩 날렸지. 정수진이 1996년 3월 18일에 입소했다고 했어. 모친 이름이 혹시 뭐냐고 물었더니 이미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
출산 후유증으로 양육이 불가능해서 맡기셨다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원장이 후원자는 김태식 씨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던 거지.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더군다나 내 가장 친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걸었어. 태식 씨, 어쩜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랑해. 그리고 1년이 지났어. 2023년 여름이었지. 그날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지. 준호가 여자친구 정수진이라고 소개했어. 정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수진이 처음 뵙겠다고 인사했어. 나는 수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지. 사진 속 미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 혹시 어디서 자랐냐고 물었더니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 사랑의 집 보육원이라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던 거야. 이 여자가 태식과 미정 사이의 딸이구나. 손이 떨려서 차를 따르다가 컵을 떨어뜨렸어. 준호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나는 손이 미끄러졌다고만 했어. 수지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던 거지. 마치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걸까?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이건 확실히 알아야 했거든. 다시 보육원을 찾아갔던 거야. 원장에게 정수진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봤어. 원장이 말해주더라고. 수진이 성인 된 후에 한번 찾아왔었대. 작년 여름쯤이었다고. 자기 출생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줬다고 했어. 그런데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 사실 그 전에 태식 씨가 찾아오셨었다고. 내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2021년 겨울이었다고 했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다면서. 원장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해줬어. 태식이가 곧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수진이에게 보험금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했대. 원장이 그럼 지금 수령자를 바꾸셔야 한다고 했더니 태식이가 아직 가족들한테 말을 못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대. 하지만 태식은 수령자를 바꾸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거야. 보험금은 아들 준호 명의 정기예금으로 들어갔지. 원장이 말해줬어. 그 다음 해 여름에 수진이가 찾아왔었대. 26살이 된 수진이 출생 기록을 보더니 표정이 무서워지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남긴 건 하나도 없다는 거냐고 물었대. 원장이 태식 씨가 마음은 있으셨다고 다만 시간이 없었다고 했더니 수진이가 차갑게 말하더래. 마음이요? 마음으로 밥을 먹나요? 라고. 자기 혼자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겨울에 추워도 난방이 안 돼서 떨고 명절에 다른 애들은 가족이 데려가는데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그런데 자기 오빠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편하게 자랐겠다면서 보험금도 다 오빠가 받았고 정말 공평하다고 냉소를 지었대. 원장은 그때 수진이 눈빛이 정말 무서웠다고 했어.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대. 나는 보육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 설마 수진이가 준호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까? 나는 수진의 친엄마 미정을 찾기 시작했어. 오래된 주소를 추적해서 한 동네에 도착했던 거야. 낡고 누추한 집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어. 미정의 집이라는 곳을 찾았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옆집 문이 열리더니 한 할아버지가 나왔어.
누구 찾느냐고 해서 옆집에 사시는 이미정 씨를 찾는다고 했더니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 혼자 사시다가 중증 질환이 있으셨는데 끝까지 혼자 버티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 할아버지가 이것 하나 남기셨다면서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지. 내가 전해드리겠다고 했어.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봤어. 미정의 마지막 편지였어. 수진아, 미안하다. 부디 나를 용서해줘. 엄마로서 너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출산 후 몸이 너무 아파서 너를 키울 수가 없었어. 다음 생에는 좋은 엄마로 다시 너를 만나서 남들같이 행복하게 너를 키워줄게. 사랑해, 수진아. 항상 사랑했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어. 미정도 수진도 모두 불쌍했거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지. 수진이가 정말 복수를 하려는 걸까? 며칠 뒤 나는 수진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 준호가 출장을 간 날이었지. 수진이 집에 놀러 왔거든. 나는 수진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 우리 준호한테 다가온 이유가 뭐냐고. 수진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지만 나는 당신이 태식이랑 미정씨 사이의 딸이라는 거 안다고 했어. 순간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 아, 그걸 아셨군요 라고 하더라고. 나는 왜 준호한테 접근한 거냐고 물었어. 수진은 사랑해서라고 했지만 나는 거짓말 말라고 했어. 보험금 때문이잖냐고. 수진이 피식 웃더라고. 보험금? 아, 그것도 있다면서. 원래 자기 거였어야 했는데 라고. 나는 당장 준호한테서 떠나라고 했어. 안 그러면 준호한테 말할 거라고. 수진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어. 안 그러면 뭐? 준호한테 말할 거예요? 라면서. 어머님이 치매라는 거 준호 오빠도 안다고. 누가 믿어주겠냐고 했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거야. 수진이 한 가지 더 말했어. 장례식장에서 준호 오빠 처음 봤을 때부터 계획했다고. 자기 혼자 고아원에서 자랄 때 오빠는 부모님 사랑받으며 편하게 자랐잖냐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라고 했어. 오빠가 가진 모든 걸.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봄까지 나는 수진을 준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애썼어. 하지만 준호는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지. 나는 준호에게 수진 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어. 수진 씨가 너한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준호는 수진이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 이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어. 내가 그게 아니라 수진 씨가 하고 말을 이으려는데 말이 자꾸 꼬였어. 치매 증상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거야. 준호는 내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신다면서 병원 다시 가봐야겠다고 했어. 나는 절망했어. 아들이 나를 믿지 않았거든. 2024년 봄 준호와 수진이 결혼했어. 결혼식 날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지.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진행됐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수진이 거울 앞에 서 있더라고. 우리 둘만 있었어. 나는 수진에게 말했어. 미정의 딸 내가 왜 우리 준호한테 접근했는지 나는 다 안다고. 수진은 그래서요? 라고 했어. 나는 보험금은 포기하라고 했어.
내가 따로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준호한테서 떠나달라고. 수지는 립스틱을 고치며 말하더라고. 너무 늦었다고. 이제 자기는 준호 오빠의 아내라면서. 법적으로. 그리고 내 명의 집, 준호 명의 예금,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곧 자기가 갖게 될 거라고 했어. 나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 수지는 내가 치매라는 거 다들 안다면서. 준호 오빠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느냐고 했어. 내가 헷갈려서 가스 켜놓고 나가거나 돈을 잃어버리는 거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오빠는 고마워할 거라고 했어. 나는 온몸이 떨렸어. 이 악마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 수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 악마라고? 내 남편이 자기 엄마 인생 망쳐놓고 자기는 고아원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면서. 이제 자기 차례라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더라고. 조심하라고. 치매 환자는 낙상 사고도 많다면서.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던 거지. 결혼 후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 수지는 금방 본색을 드러냈지. 수진이가 집 관리가 힘드시죠? 도와드릴게요 라면서 위임장에 사인해 달라고 했어. 집 관리 위임장이라면서 세금이랑 공과금 같은 거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나는 사인을 거부했지만 준호가 설득했어. 수진이가 도와준다는데 받으라면서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냐고. 결국 나는 사인을 했어. 며칠 뒤에는 은행에서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왔어. 수진이가 준호 오빠 통장이랑 자기 통장 공동 명의로 바꾸려고 한다고 했어. 부부니까요 라면서. 준호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나는 준호야 그건 하고 말끝을 흐렸어. 수진이가 걱정 마시라고 했어.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고. 오빠 혼자 관리하면 놓치는 게 많다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 자기보다 수진이가 경제관념이 훨씬 좋다면서. 나는 무기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수진이는 서서히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장악해 갔던 거야.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 내가 아침에 먹는 치매약이었어. 수진이는 약 드실 시간이라고 챙겨주더라고. 나는 고맙다고 했지. 그런데 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온종일 졸음이 쏟아졌어. 나중에 알았지만 수진이는 내 치매약에 수면제를 몰래 섞어 넣었던 거야. 준호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주무시냐고 걱정했어. 수진이는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둘러댔지. 나는 정신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지. 귀중품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금반지, 태식이가 준 목걸이. 내 반지가 어디 갔지?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수진이는 어제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시냐고 물었어. 치매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시나 보다면서 준호한테 내가 또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더라고.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봤어. 정말 괜찮으시냐고,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했다는 거짓말까지 꾸며냈어. 수진이는 준호한테 큰일 날 뻔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어. 내가 가스 켜놓고 나갔다면서. 준호가 정말이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껐다고 했어. 하지만 수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가스 냄새가 진동을 했다면서 내가 기억 못하는 거라고 했어. 준호는 심각한 표정이 됐어. 이거 정말 위험하다면서 전문의 상담 받아봐야겠다고. 나는 수진이의 연극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내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된 거였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려고 하면 수진이가 막았거든. 친구가 전화해서 내일 놀러 가겠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전화를 받아서는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손님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했어.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면서 끊어버리더라고. 그렇게 나는 점점 고립됐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가 급격히 악화됐지. 기억이 자꾸 끊기고 말이 꼬였어. 2024년 겨울이었어. 나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애썼어. 준호야, 수진이가 라고 말하려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준호가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물었어. 나는 수진이는 내 아버지랑 미정이 딸이 라고 더듬거렸어. 준호가 무슨 소리냐고 무슨 딸이냐고 물었지. 나는 보험금 때문에 너한테 라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답답했지. 준호가 정신 좀 차리시라고 했어. 수진이 옆에서 내가 괜찮으냐고 오늘 약 드셨냐고 물었지. 나는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 수진이 너 라고만 했지. 수진이 준호한테 말하더라고. 내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것 같다고. 2025년 봄이었어. 전문의와 상담을 한 준호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어. 의사 선생님이 전문 요양시설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했대. 나는 요양원은 싫다고 집에 있을 거라고 했어. 수진이도 자기들도 24시간 케어해 드릴 수가 없다면서 전문가들이 계신 곳이 나한테 더 좋을 거라고 했어. 준호가 미안하다고 했어. 하지만 나를 위한 거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어. 준호야, 제발. 수진이 조심해. 라고 말했어. 준호가 수진이가 뭐냐고 물었지. 나는 수진이가 나쁜 여자야. 라고 했어. 수진이는 어머님이 자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눈물까지 글썽였어. 준호는 수진을 감싸 안았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던 거지. 처음 며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약 때문에 계속 졸렸고 기억이 흐릿했지. 준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어. 내가 어떠냐고 음식은 잘 먹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물었지. 나는 수진이는 안 왔냐고 물었어. 준호가 수진이는 요즘 입덧이 심해서 못 왔다고 했어. 입덧이라고? 준호가 좋은 소식이라면서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나는 안 된다고 했어. 임신? 안 돼. 준호가 왜 그러시냐고 좋은 일이 잦냐고 했어. 손주 보시는 거라면서. 나는 위험하다고 했어. 아기. 위험해. 수진이. 나쁜 여자. 조심해야 해.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수진이는 나를 정말 걱정하는데. 나는 무력감에 빠졌어. 말을 해도 아들은 믿지 않고 증거도 없었지. 어느 날 정신이 조금 맑아졌을 때였어. 미정의 편지가 떠올랐던 거야. 그래, 미정의 편지. 나는 간호사를 불렀어. 편지. 집에. 서재 서랍에. 편지.
라고 말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며칠 후 드디어 친한 친구 미숙이가 문병을 오게 됐어. 미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았지. 그날 기적적으로 내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 나는 너한테 부탁했어. 집에 가서 서재 서랍에 있는 편지를 찾아달라고. 미정이 편지. 수진이한테 꼭 줘야 해 부탁해 미숙아. 미숙이는 알았다고 했어. 며칠 뒤 미숙이가 다시 왔을 때 편지를 가져왔더라고. 미숙이는 이거 맞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미숙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 수진이가 누구냐고 준호 와이프 말이냐고 물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친구에게 수진이는 태식 씨랑 미정이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말해줬어. 나는 그렇다고 했어. 그래서 복수라고. 미숙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 그럼 준호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지. 나는 증거가 없다고 했어. 아무도 안 믿는다고. 사진도 수진이가 다 없앴을 거라고. 나는 한숨을 쉬었어. 오히려 준호만 힘들어질 거라고. 게다가 지금 수진이는 이미 임신까지 했잖냐고. 라고 했지만 나는 제발 이 편지라도 언젠가 준호가 알아야 할 때 주라고 부탁했어. 나는 미정의 편지를 친구에게 건넸어. 수진이도 불쌍한 아이라고 말했어.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준호를 이용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 낙엽이 지고 있었지.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거든. 친구는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냥 하늘에 있는 태식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 2025년 여름이었어. 준호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엔 배가 많이 불러온 수진이도 함께 왔어. 임신 6개월쯤 돼 보였지. 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 정신이 거의 없었거든.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어.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 어머님 들리세요? 제가 이겼어요 라고.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어. 수진이가 곧 아기가 태어나면 내 집도 자기 명의로 바꿀 거라고 했어. 준호 명의 예금도 이미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 고맙다고. 어머님 덕분에 자기가 받아야 할 걸 다 받았다면서. 나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준호가 수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었어. 수진은 아기 이야기 해드렸다고 했어. 어머님도 할머니 되신다면서.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 나는 그저 눈물만 흘렸던 거야. 그리고 오늘 2025년 가을이야. 친구 미숙이가 문병을 왔을 때 기적처럼 내 정신이 돌아왔던 거지. 지금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에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다시 정신을 잃기 전에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야. 너는 그럼 지금이라도 준호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지.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준호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너는 자기가 준호한테 말해주겠다고 증거도 찾겠다고 하겠지만 나도 증거가 없거든. 사진도 수진이가 다 없앴을 거라고. 오히려 준호만 힘들어질 거라면서. 나는 한숨을 쉬게 되네. 수진이는 이미 임신까지 했으니까 말이야. 근데 수진이도 엄마 아빠 없이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돼.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준호를 이용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가족 없이 자란 수진이는 과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을까? 부디 우리 준호랑 같이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잘 지내길 바래야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 낙엽이 지고 있었지.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거든. 그냥 하늘에 있는 태식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눈물을 흘렸어. 태식 씨, 당신이 만든 일이잖아.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 못 지켰어. 부디 하늘에서라도 준호를 지켜줘. 준호야. 엄마는 너를. 그렇게 말하다가 내 정신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 사랑.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 며칠 뒤였어. 그날 준호가 수진과 함께 요양병원을 찾아왔었다네. 수진이의 배는 더 불러와 있었대. 준호가 나한테 인사했지만 나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대. 준호를 알아보지 못했다면서. 수진이 아기 곧 태어난다고 했대. 이름도 지었다면서. 태민이라고 할아버지 이름 따서. 준호는 환하게 웃었대. 나한테 좋으시냐고 손주 이름이 태민이라면서. 나는 아무 반응이 없었대. 그저 눈에서 눈물만 흘렀다고. 수지는 나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고 하더라. 준호는 그걸 보지 못했대. 준호가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건강하시라고 인사하고 나갔대. 수진이가 준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4명의 집 처분 서류 준비했다면서 다음 주에 사인 받으러 가자고 했대. 준호가 내 상태로 사인이 가능하겠냐고 물으니까 수진이가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더라. 치매 환자도 법적 대리인 동의하에 가능하다면서. 준호가 그래도 엄마 집인데 하고 망설이니까 수진이가 아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대. 집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면서. 결국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대. 엄마를 위한 거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눈물만 흘렸어. 내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 2 사람이 사라지고 병실에는 나 혼자 남았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수진아. 너도. 어찌 보면 너는 너무 불쌍한 아이인 게야. 태식아.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 어쩌면 이게 벌인지도 몰라. 남편의 잘못을 막지 못한 나의 벌. 아들을 지키지 못한 엄마의 벌. 그렇게 나는 이곳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준호의 얼굴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거.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말이야. 이제 나는 정말 끝인 것 같아.
다시는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거야.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언젠가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때 준호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진이도 잘못만은 아니니까. 그 애도 피해자니까. 모든 건 태식이의 잘못이었어.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창밖으로 또 낙엽이 지네. 고마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이제 눈이 감기네. 그리고 나는 사라졌어.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준호는 아직 진실을 몰라.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고, 태민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대. 그리고 너한테 맡긴 그 편지는 아직 봉투 안에 잠들어 있어. 언제 열릴까? 아니, 열리긴 할까?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진실은 절대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진실도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이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하늘에서 기다릴게. 준호야, 엄마가 사랑했어. 항상, 영원히. 그리고 그날 요양병원 301호 창밖으로 낙엽이 졌어. 마지막 한 입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게 되셨다면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